WHO는 중국 측에 감염병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시간적 정보의 정기적인 공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군사협력 강화를 요청하자 미국이 현지 시간 30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후과를 경고해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천안 아산역과 평택 지제역 사이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사고 여파로 오늘 SRT가 일부 열차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SR 측은 오늘 운행 예정이었던 120개 열차 가운데 15개 열차는 운행을 취소했고 6개 열차는 운행이 20분에서 40분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R 측은 사고 구간 전차선이 복구됐지만 당시 순간적인 과전압으로 20개 열차의 주전력 변환 장치가 고장이나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서 종일 나쁨 단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2년도 다사다난하게 흘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거리에서 158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의 가슴이 시렸는가 하면 월드컵 대표팀의 16강 진출로 온 국민의 가슴이 뛰기도 했죠. 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가슴 시린 소식들이 아니라 가슴이 즐겁게 뛰는 소식들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정찬호 캐스터. 네,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 껑충 다가온 검은 토끼 해를 맞이하려는 분들 계시죠? 이른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가 극심했던 어제에 비해서 주말인 오늘 이 시각 지방 방향 정체는 아직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동해로 향할 때 많이 택하는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경기권에선 용인 일대 빠져나가기가 다소 어려운 정도이고 이후로 강원권에서도 아직까진 원주와 새마을 주변에서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사이의 정체만 지나고 나면 강원권 내 이동하긴 아주 수월합니다. 오늘 해넘이를 보려고 서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분들도 대체로 무난히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를 건너기까지 답답할 뿐 이 밖의 구간에선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평소 주말에 자주 살펴지는 충청권 정체도 그리 길지 않은데요. 그나마 논산 천안선은 논산 방향 풍세 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불편하고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일대로는 5km 내외의 정체입니다. 다만 도심에서 새해맞이 약속을 잡은 분들이 계신지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는 양재와 반포 사이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봤다 이런 목격담이 나왔잖아요.
이게 국방부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밝혔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말 그대로 고체 연료를 추진체로 하는 발사체인데요. 지난 3월에도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을 했는데 9개월 만에 두 번째 시험을 했고 어제도 성공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한국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액체 연료를 활용한 발사체만 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린 누리호가 액체 연료를 활용한 발사체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액체 연료는 비용이 우선 비싸고 발사 절차도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고체 연료 발사체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액체 연료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소형 위성을 자주 쏘는데 유리하고 민간 업체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나 위성 시장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그 하늘에 쏠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은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도 우주기술 성장 그리고 우주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고체 연료 발사체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바뀌었나 봐요. 예,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건데 이거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라고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당시 지침 개정을 발표하며 청와대의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뭐라고 했었냐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에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에 주력을 해왔고요. 올해 2번의 시험을 했고 어제 두 번째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예. 발사체는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됐고 우주 발사체의 목표 고도는 450km였는데 목표 고도까지 도달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추진 발사체는 군사 안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발사체 위에 위성을 실으면 위성 로켓이지만 무기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 ICBM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보유국은 ICBM 보유국으로 인식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좀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발사체 발사가 북한의 최근 도발과도 관련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군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소형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어제 발사체의 경우에 북한에서도 분명히 보였을 거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북한은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그 이후 8일 만에 또 발사를 한 겁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지난 월요일이죠.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 침범한 게. 예.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 파주 그리고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이나 침범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전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대가 한국 영공을 계속 휘젓고 다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특히 이 중 한 대는 서울 은평구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한국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 작전을 펼쳤는데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요. 군 당국은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간 사건이 발생한 뒤에 강력히 드론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공언을 했지만 8년이 지나서도 또 당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에 실패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좀 소형 무인기의 특성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소형이라서 크기가 작아서 표적 자체가 작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체에서 내는 열이 적어서 열상 그 감시 장비로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반사 단면적이 좁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도 원활하게 포착이 되지 않아서 격추가 힘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가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시간도 꽤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민가의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관포를 100여 발 쏘고도 격추하지 못한 것이고요. 참고로 물론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를 군 당국이 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격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북한 무인기 연료가 부족해서 추락을 했었는데 그것을 군 당국이 확보한 것이긴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죠. 예, 윤 대통령은 그저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었는데 이곳에서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그 국무회의에 앞서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동안 국방부는 도대체 뭐 한 거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 다음날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 445억 원 가운데 260억 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이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내년에 다시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죠. 예.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입장을 또 밝혔네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서 어제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금 더 할 말은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고요. 예.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부터 수감이 됐었죠. 이번 특사로 15년의 자녀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어서 정의와 공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 원부터 납부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됐죠? 예. 첫 일정은 뭐였습니까? 출소 후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 너럭바위 앞에서는 2번 절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 전 지사는 방명록에는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외치는 지지자를 향해서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에 창원 교도소를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김 지사는 앞서서도 가석방이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고 그리고 재판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맨 먼저 자신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서 항의 농성을 하는 게 순리다라고 밝혔고요. 앞서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김 전 지사는 형기 5개월에 대해서만 사면이 됐고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대부분 당장은 정치 복귀가 어렵다 이런 관측은 많긴 합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복권되기 전에라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친명계와 친문계가 좀 입장이 다소 갈립니다. 친문계이자 김 전 지사의 오랜 친구인 김영배 의원은 여러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도 나누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친문계는 대체로 김 전 지사가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곧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복권 전까지는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친명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 전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아직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지사 이외에 이번 예. 특사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또 있나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형 선고 실효 그러니까 유죄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준다 이런 의미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피선거권이나 앞으로 공직을 오르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고요. 예. 김태효 차장은 그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당시에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2달 전에 결국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큰 처벌은 아니었던 건데요. 유죄 확정 뒤에 민주당은 범법자가 안보실에 실세로 앉아있다라면서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았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범죄 기록을 지워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면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지나친 권한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적어도 자신의 현직 참모를 사면한 것은 어떤 전례도 드문 일이고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접한 결과 나온 게 딱 2달 전이다. 예. 자, 국회 소식도 짧게 보죠.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예.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찬성 101명 그리고 반대 161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수 169석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서 국회 발언대에 올랐는데 그러면서 가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부결이 됐죠.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후에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7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지금 충청도 지역에 약한 눈이 오거나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도, 경북 서부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날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내일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전국에서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강릉 영상 1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서 모레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부평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 4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 쪽으로 3km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이양 부근 화재 사고 관련 작업으로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석수나들목에서 여수대로 나들목 부근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정체되고 강원권은 원주 분기점에서 원주 나들목 사이 4km가 막히고요. 새말에서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에서 화도 부근까지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시내 집회 관련 준비 작업으로 세종대로의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면세점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사이는 전차로 통제되고 있어서 반대 방향 차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어렵게 시작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자, 과연 이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나올까 그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과 함께 최근 국정조사와 또 수사를 바라보는 유가족 협의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주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가족 협의회는 지금 몇 분 정도 모여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100여 분이 넘고 계시고요. 예. 외국인 유가족분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희생자의 과반 이상이 모여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가 시작된 건 꽤 오래됐죠, 사실. 예. 물론 이제 국정조사 초반에 그 합의 과정도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시작된 지 한 2분의 1가량, 반 이상가량 시간을 허비한 상황에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기관 보고나 현장 조사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현장 조사가 이제 실질적인 활동의 시작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각 그 피감 기관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그 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국정조사 합의 자체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시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맞아요. 이 여야 간의 줄다리기를 결국에 하다가 그 45일 기간 좀 반 이상을 결국에 허비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또 여당은 그 조사 기간 반 지나서 이제 복귀하면서도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정작 저희가 기관조사 과정에서 봤듯이 예. 그 취지가 몰각되고 전혀 이 참사의 진상과 무관한, 본질과 무관한 신현영 의원 개인 얘기만 정쟁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그 고위공직자들, 피조사기관적 고위공직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유가족분들이 매우 분노하셨고요. 예.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런 질문만 계속 하느냐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네, 현장 조사 또 기관 보고, 현장 조사는 이태원 현장일 것이고요. 기관 보고는 어디를 받았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대상이 되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책임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 대체로 많은 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장 조사 기관 보고 그 현장에 유가족 협의회 소속 유가족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죠?
예. 그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유족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정말 절규하면서 실신을 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기관 조사 첫날에서도 유족분들이 참여를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국정조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분노해 하시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그런 소동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그 여당 의원들이 이 국정조사 참사의 진상규명과 무관한 신현영 의원 무슨 딱터컷한 그 얘기를 주로 하더라.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장들을 옹호하는 듯한 질문을 하더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을 할 때 유가족분들이 제일 분노하던가요? 사실 그런 질문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질문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피조사자들의 어떤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다 분노를 자아낸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마저도 또 이 목요일 저녁 식사 이후에 조사가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또 용해인 의원 보좌진의 촬영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 핑계로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 파행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분들께 아주 깊은 상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그 책임 회피성, 상황 모면성 그런 발언들 정말 너무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그 책임 회피성이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상무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총괄적 책임자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참사 직후에도 당연히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망언을 해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번에 그 국정조사에서도 이거는 인파사고가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주관 기간은 없었다는 식으로 해서 여전히도 이 책임을 이 책임 기관들이 아니라 그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모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본인이 늑장 도착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제가 놀고 있었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은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리 사망자나 유가족 명단 공유를 거부하였다고 사실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본인들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자 신원, 유가족 연락들 다 정리해서 행안부에 공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거짓말 답변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그렇게 공유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행안부 통해서 통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매우 허위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점이 바로 청문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김광훈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카톡 보고를 받은 것이 내 인식의 종착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투입이 되었던 그 경비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었고요. 또 그 작년 재작년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명백하게 허위거든요. 그 일일이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않겠지만 이미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뻔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면피성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울시 용산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중간에 이 관련한 내용에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기로 한 사실도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용산구의 경우에는 이미 통화 녹취록까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시간 10시 반 이전에 용산구가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 그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인들은 전화 받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시나 또 허위성 진술들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확한데 네.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이건 그렇죠. 굉장히 참 웃지 못할 모순적인 상황이고요. 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이 예방 실패 책임에서 저는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각 기관장들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감사하더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대한 책임을 뭐 용산구 쪽, 용산 소방서 쪽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꼬리 자르기식 질문들이 좀 이어지면서 예. 저희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켜보면서. 야당 의원들은 준비를 좀 제대로 했던가요? 지금까지 그 활동으로 볼 때?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실제 또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분들께 어떤 각종 그 자료나 뭐 질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면담도 예.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인력의 한계, 어떤 역량의 한계, 또 그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좀 실체 규명에 아주 깊숙하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새해가 되면 청문회가 시작되죠. 며칠 날부터 시작합니까? 예, 1월 4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며칠 전 1월 4일부터 며칠가량 하게 될까요? 지금은 4일과 6일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 70여 명 가량이 증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드린 것이 이제 국정조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이긴 했으나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 참사의 예방 수습 과정에 대한 잘못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야 할 무수한 의혹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이제 국정조사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청문회에서 기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사안들이 이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채택된 증인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의 분들도 청문회에 불려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동행명령 등을 아마 이제 국회에서 바라게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 4일하고 6일 딱 두 번 청문회하고 그냥 끝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요. 1차로 합의됐던 기간이 지금 1월 7일로 종료되고 하지만 그 국정조사 합의문에도 있었다시피 또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청문회 또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아직 남은 일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남은 과제를 수행하기에 일주일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전 그 여당 대표도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였나요? 그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모두 다 기간 연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국정조사는 그렇고 지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 뭐라고들 반응하십니까? 유가족분들께서 사실 정부 관계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불신을 계속 이제 형성해 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얼마 전 뭐 이임재 서장이나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재청구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수사가 아직까지 정작 책임 있는 윗선으로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면피용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가족분들께서 계속 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 뭐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갈수록 이 혐의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검경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최근에 또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금 대규모 운집 행사에서
국가가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 예방 실패 사건이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것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올해의 시그널도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유족분들은 그런 입장 초지일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지 이 또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제 1월 4일 청문회부터 모든 국민들이 아마 관심 갖고 볼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시급한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갔죠. 자, 안전운임제 등 올해로 일몰되는 주요 법안들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적으로 일몰되는 게 뭐죠? 안전운임제하고?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미만 기업의 주 60시간 노동시간 연장법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보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일몰되는 법안들인데요. 예. 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이제 합의를 못 이뤘는데 사실 건강보험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런 일몰제를 없애버리고 영구적으로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쟁점은 없어요. 사실상 거의 합의를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안전운임제하고 노동시간 연장 요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되면서 같이 패키지로 지금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원래 근데 정부 여당도 3년 연장한다라고 방침을 밝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년 연장하겠다라고 화물연대에 제안을 했는데 예. 그거는 파업 이전에 제안을 했던 거고 예.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이고 또 하나는 현행 안전운임제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일몰을 폐지로 해버리고 일몰제를 이제 중단을 해서 폐지를 해버리고 내년에 새롭게 입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 여당의 방침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법안을 3년 연장 법안을 지난 12월 9일에 이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뭐 3년 연장이 아니라 애초에 민주당은 영구히 하자, 뭐 대상도 확대하자 그러다가 한 발 양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제 영구히 연장하고 뭐 품목까지 확대하는 거를 법안을 발의했다가 한 발 양보를 해서 그러면은 12월 9일에 3년 연장한 정부 여당 안에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그 법사위의 계류 중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예 이거를 처리를 정부 여당이 합의를 안 하면은 60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상임위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까지 아예 단독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인 미만 근로시간 연장 근로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그 내년부터 당장 30인 미만도 52시간 지켜라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제가 2018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유예 기간을 둔 건데 그게 이제 끝난 거죠. 4년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동 시간은 이제 4년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4년이나 시한을 줬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주 60시간씩 계속 노동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주 5일로 따지면 하루 12시간씩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큰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이제 맞붙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사실은 요 물밑에서 좀 쟁점이 있는 게 그 노동시간에 대한 연장 아니면 유연근로제를 지금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69시간 유연근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잖아요. 맞아요.
요거와 관련돼서도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러려면 제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할 거가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몰제로 할 게 아니다. 토론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미만 4년 유예 끝났으니 그냥 바로 적용하자. 요거 하나만의 쟁점이 아니라 지금 뭐 주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1년 단위로까지 늘려가지고 바쁜 철에는 왕창 일하고 좀 한가한 철에는 좀 많이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법안을 또 내라 이 말이로군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은 그리고 4년이나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예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건강보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이건 앞에 그 안전운임자하고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덩달아서 처리가 안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국고보조가 건강보험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17%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제 지금 당장 물가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 서울 시내 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전기 요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한데 다만 이거를 이제 5년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것이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년이 됐든 영구적으로 됐든 이거는 지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민주노총이 민주당사까지 점거하면서 요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뭐 이런 그 쟁점이 된 법안들도 하나도 지금 처리가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가장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까지 언급된 것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뭐 정부 여당에서는 뭐 좀 거친 표현을 쓰면 학을 뗀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극렬 반대. 극렬 반대.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하고 3조 개정안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청노조한테 청구한 금액이 불법 파업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이 470억 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명한테 지금 집행부 5명한테 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고 과거에 이제 쌍용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조원들이 이런 식으로 손배를 당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들이 조금 힘든 거를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대표적인 일몰 법안들 또 그 외에 각종 쟁점 법안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됐나요? 김 대표님? 예. 소리가 잠깐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청업체가 직접 원청한테 교섭을 할 수 있게 지금은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요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계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요거를 안전운임제나 다른 법안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딜을 해서 이걸 통과시킬 뭐 의도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요거는 속도 조절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내년에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결국 그 일몰 법안 같은 거 다시 논의하려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뭐 방탄국회냐 이렇게 맞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9일까지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1월 9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열게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1월 9일 안에 이게 다 합의가 될지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주 60시간 노동 연장 그거는 민주당에서 해줄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연장이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으로 각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방탄이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니까. 결국은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듯이 이재명 지키려고 계속 국회 문 열자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자체를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이다. 김준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어저께 민주당 어제 그제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길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돈봉투 받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녹음된 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거를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몇 명이 이게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일부러 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데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막 다 얘기를 한 게 피의사실 공표고 좀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약간 조롱성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조금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간 여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하면 국회가 열리는 건 열리는 거죠, 그냥. 열리죠.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그러면 다 합의 처리하면 된다. 안전은 이제 합의 처리하면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월 9일까지 지금 일몰 법안 등등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박혜경이 부른 뭉게구름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